시중금리 급등으로 주춤했던 가계대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견인하고 있는데요. 가계주택대출, 주택담보대출 3월 이후 이제 추세가 이제 반전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지난 5개월간 18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과중한 빚 부담으로 소비 흔들릴 우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와 통화정책 비롯한 우리 경제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빚 얘기로 이야기를 조금 먼저 시작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은행권 가계대출 4개월 연속 증가를 했더라고요. 잔액 기준으로 해서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국내 가계 빚 현황 그리고 필요한 정부 정책 한번 짚어주시죠. 빚을 받는 건 좋은데 빚은 싫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심각한 지금 가계부채인데 우리 경제 특징은 뭐냐면 뭐 정부 이제 국가 부채도 부채지만 문제는 이게 가계 부채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우리가 견실한 그런 재정 기반을 또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은 개인들의 사정도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월 대비 6조가 더 증가했다. 6조.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때문에 자꾸 대출을 받지? 그 이유가 뭐야? 근데 지금 누적 금액이 1,068조를 넘어요. 1,068조가 이 가계부채인데 여기에는 전세나 우리가 지금 통계로 안 잡히는 이 빚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러면 좀 막을 만한 그런 빚 관리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이 주택 구입 관련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이른바 주담대라고 그러죠. 주담대가 증가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 2, 3개월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4, 5, 6개월 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사자. 근데 이제는 특히 서울입니다. 서울에 좀 똘똘한 한 채를 살려면 빚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약간 주담대 부분이 조금 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노려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많아지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우리 매일경제TV나 또 매일경제 많이 물어봅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은 뭐냐. 근데 지금 이 시간 10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다음에 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가계대출이 심각한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계대출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가계대출이 너무 또 다시 또 꿈틀꿈틀 되니까 안 그래도 높은 수준에서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이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답이다. 노답. 답을 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10일 날 긴급회의를 열었거든요. 바로 어제입니다.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참 일반적인 답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좀 대응할 그런 준비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아주 우리가 볼 때 뭐 먹음직스러운 음식처럼 대출 받기스러운 그런 또 상품이 있는 거예요. 주택공사에서 특례 보금자리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서 주택담보대출 형태로 계속 대출을 받기 때문에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또 하나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주담대가 50년 만기짜리가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묘하게 또 DSR을 피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걸 그럼 놔도 어떻게? 이것도 고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면에서 해보면 이 사람의 서류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비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완전히 포착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비대면에서 이런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 다 통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국은행은 지금 대출금리나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는 또 동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굳이 명칭을 붙여서 이제 어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핀셋 대응을 하겠다. 그게 이제 이런 대출금리를 좀 더 기준을 더 높게 설정을 해서 지나치게 대출되는 것을 좀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신중호 앵커나 또 정지영 앵커 두 분도 집을 사겠다는 이 본능은 참 바뀝니다. 개인 대출은 좀 줄어들었어요. 신용 대출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고 또 기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대기업은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또 우리가 기업 대출을 보면은 중소기업이 또 많이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앞으로 하반기에 상저하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우리 경제에 좀 이 발목을 어느 정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채가 될 수 있다. 네. 부채에 대한 대비가 좀 더 철저하게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주택담보대출 높아지면서 가계 빚 급증하고 있고 네. 결국은 통화정책 운용의 폭도 좀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지켜보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된 뉴스가 나올 텐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관전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익이 얼마만큼 뽑아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IRA에 대해서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느냐. 지금 TSMC는 독일에 5조 원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미국, 일본, 미국이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이 이 정도로 경제 안보적으로 협력을 하면 저도 좀 안보 협력만큼이나 경제적으로 좀 내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IRA에서 그렇게 좀 따끈따끈한 게 안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데이비드가 아니라 이익 비드로 봐야 된다. 이익으로 얼마나 우리가 비드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데이비드에서 나오느냐. 저도 실제 미국에서 데이비드 안까지는 아닌데 근처까지는 가봤거든요. 네, 여기가 데이비드 정말 가셨다고요. 해외하기 좋은 네, 곳입니다. 네, 네. 예전에 중동협약이나 관련된 부분도 많이 타결됐을 정도로 역사의 장소인데 이번에 꼭 좀 우리가 뽑아낼 게 있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안보적으로 보면 북중러를 견제하는 거예요. 한미일이 모여서 북중러를 견제하겠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당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한미일이 더 끈적끈적한 관계에서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더 많이 뽑아내야 돼요. 그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술 협력 중에서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좀 강조드리는 종목은 그래도 좀 미국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조금 혜택 더 줘라. 이런 내부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반도체나 또 하나 솔루션이나 이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가 좀 반대급부를 가져올 수 있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OCI나 효성은 저는 뭐 효성 중공업에 주목하는 이 투자자들도 많은데 효성 첨단 소재 저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효성이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효성 첨단 소재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다 보면 당연하게도 이제 북중러에 대한 견제. 네. 그럼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제 대중 규제를 또 발표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동참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데 그 역량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안보보다는 경제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신중행국에서 말씀하신 굉장히 예리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대중투자 규제 행정명령 우리가 드러내놓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드러내놓고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죠. 결과적으로는 뭐 암묵적으로라도 또는 내부적으로라도 미국을 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미국 영향을 우리 받고 미국의 군사력까지 지금 한국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미국 싫어, 우린 중국이야 이럴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염 방류수 부분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좀 극적으로 살짝 좀 양해받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안보, 경제 다르게 간다 아닙니다. 이제는 안보, 경제, 기술, 가치, 미래 같이 갑니다. 꾸러미로 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해다. 앞으로의 경제는 원해. 원료와 에너지다. 이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 중국도 맞대응을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원료 못 줘. 그러면 갈륨과 게르마늄입니다. 우리 반도체에도 상당히 많이 원료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국과는 이른바 이제
양자컴이나 인공지능까지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이 AI 쪽을 좀 보시라. 루닛이나 뷰노 이거는 주당 가격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루닛이나 뷰노나 셀바스 AI 최근에 또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보였죠. 그 외에 이 원료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중요합니다. 네. LXL자 또 들어가네요. LX 인터내셔널 참고로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기술 분야에서 압박을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고 중국은 핵심 광물을 또 수출 금지를 함으로써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들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건강한 주말 되시고 저희 다음 네. 주에 소장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